안녕하신가요? 저는 38살 남자이고 게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아빠이기도 하고요. 대출이 대부분이지만 아파트도 하나 있고 사랑하는 아내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살기까지 진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시간 속에 정말 감사한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릴 땐 저도 평범한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직장인이셨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셨죠. 집도 평범했고 부모님 사이도 좋았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외동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어릴 때 기억은 남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평범합니다. 아버지 목마를 하고 동물원을 갔던 기억도 나고, 겨울에 옷을 잔뜩 껴입고 눈썰 매장을 갔던 기억도 나고, 여름에 계곡에 놀러 갔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그 기억들은 모두 제가 7살 때 멈춰 있습니다. 제가 8살 때부터는 평범함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녁 식사를 다 하시고 화장실에서 나오시면서 말하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나 요즘 왜 이러지? 변이 잘 안 나와. 그러니까 당신 야채를 많이 먹어야 한다니까요. 야채를 안 먹어서 그래요. 그런가? 요새 속도 더부룩하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요? 이 소화제를 좀 사다 놔야 하나?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렇게 대화를 나누시고 어머니는 다음날 집에 소화제를 사두셨습니다. 아버지가 고맙다며 그날부터 저녁 때마다 소화제를 하나씩 드시더라고요. 그런데도 계속 속이 안 좋다고 하시길래 이번엔 어머니가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기름지고 맵고 짠 음식은 안 하시고 소화 잘 되는 음식으로만 상을 차리셨죠. 소화제로도 효과가 없으니 사이다도 집에 항상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는 탄산음료를 많이 못 먹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몰래 냉장고에 있는 사이다를 조금씩 마셨던 기억도 납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소화가 안 된다고 하셨고 보다 못한 어머니가 병원에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길 건너에 내과 새로 생겼던데 거기 가서 검사라도 받아봐요. 건강검진도 하는 내과인 것 같은데. 에휴, 내 나이가 몇인데 벌써부터 건강검진이야. 어머, 당신 이제 부록이에요. 해서 나쁠 거 있어요?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예약도 쉽다던데 다음 주에 일찍 마치는 날 가봐요. 아버지는 젊어서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하셨고 결국 어머니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병원을 예약하셨습니다. 그 다음 주 학교 끝나고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나갈 채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얼른 검사받고 오겠다면서 나가셨습니다. 3시간쯤 지났나?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현관에 가만히 서서 집에 안 들어오시더군요. 주방에 계시던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왜 그래요? 검사가 힘들었어요? 아버지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멍하니 바닥만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아유, 왜? 어디 안 좋대요? 이번에도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아버지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왜 그래요, 왜? 어디가 안 좋대요? 뭐 병이라도 걸렸대요? 말을 좀 해봐요. 나, 나, 여보, 내가 암이래. 나 대장암이래. 내시경을 하는데 암덩어리가 가득 찼대. 저는 그때 암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때 암이 그렇게 무서운 건지 알았으면 아마 저도 어머니처럼 주저앉아 울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뭔지 몰라서 그냥 우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따라 우뚝 서서 울기만 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집에 혼자 있어야 했습니다. 한 번도 집에 혼자 있었던 적은 없었거든요. 부모님이 병원에 가야 한다고 집에 얌전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밤늦도록 부모님이 오시지 않았고 멀리 사는 친할머니가 대신 오셨습니다. 그날 밤은 친할머니와 잠들어야 했습니다. 부모님은 다음날 아침까지도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끝나고 집에 가보니까 어머니가 집에 있으셨죠. 엄마, 아빠는요? 그리고 그 짐은 다 뭐예요? 경호야, 아빠가 많이 아프대. 그래서 병원에 오래 입원을 해야 할 것 같아. 그럼 이제 아빠 못 봐요? 아니, 볼 수 있지. 병원에 가면 언제든 볼 수 있어. 그런데 엄마가 아빠를 돌봐줘야 해서 경호가 스스로 많은 걸 해줘야 할 것 같아. 할 수 있겠어? 네, 그럼요. 할 수 있어요. 하루 사이에 수척해진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못하겠다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혼자 사는 법을 알아가야만 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엄청 울었습니다. 제가 외동이라서 부모님이 더욱 저한테 신경을 많이 써주셨었거든요. 진짜 사랑도 많이 주시고 한 번도 혼난 적도 없었고 혼자 있었던 적도 없었죠. 학교 끝나면 언제나 어머니가 반겨주시고 아버지가 퇴근하면 다 같이 모여 저녁을 먹고 주말이면 하루 종일 함께하는 게 일상이었는데 그게 모두 뒤바뀌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당연하게 있던 어머니가 집에 있지 않고 단란했던 저녁 식사를 홀로 외롭게 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입원하시고 그 주 주말이 되어서야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본 아버지의 모습은 어린 제 눈에는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분명 우리 아버지는 아주 건강하고 멋지고 활발한 사람이었는데 병원복을 입고 힘없이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 낯설고 갑자기 겁이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달래려고 웃으셨지만 그 웃음조차도 제겐 슬퍼 보였습니다. 입원하시고 열흘 정도가 지나서 아버지는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날은 학교 끝나고 친할머니와 함께 아버지가 계신 병원으로 가서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숨 쉬는데 도움을 주는 호흡기 같은 걸 달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던지라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일주일 뒤에 병원에 갔었는데 보조기구 같은 거에 의지해서 아버지는 걷는 연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안색도 너무 안 좋으시고 초에 한 번씩 고통을 호소하셔서 제가 울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수술 후에도 상태가 크게 좋아지지 않으셨고 결국 항암 치료를 하기로 하셨습니다. 어느새 저는 혼자서 가스불을 켜고 달걀 후라이도 할 수 있고 쌀도 씻을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기특해하기보다는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고생시켜서 미안하다면서요. 그보다도 저는 어머니가 더 걱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시니 저희 집 가장은 어머니가 되어야 했습니다. 결혼 후 거의 10년을 가정주부로 사셨던 어머니가 시작하신 일은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9시에 출근을 하셔서 밤 9시까지 꼬박 12시간을 일하셨습니다. 아침에 잠깐 어머니 얼굴 보고 저녁에 자려고 누우면 그때 잠깐 얼굴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주에 6일을 일하시고 하루 쉬시는 날도 가만히 있지 않고 손부업을 하셨습니다. 손부업은 저도 할 수 있는 정도라서 옆에서 어머니를 도와 보탬이 되려 했습니다. 그렇게 일하시다가 아버지 병원 가야 하는 날이면 일을 쉬거나 몇 시간 늦게 출근하면서 아버지와 병원에 다녀오셨습니다. 어째 아픈 사람은 아버지였는데 어머니가 더 힘들어 보이고 더 말라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무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머니는 아버지를 돌보며 가장 역할을 하셨습니다.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가슴 아프기는 아버지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같은 놈 만나서 고생만 하고. 아휴, 내가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나을 생각이나 해요. 얼른 나와서 나 고생 안 시키면 되잖아. 알겠어, 알겠어. 이제 고생 안 시킬게.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에 차도가 없다는 것을요. 아버지가 입에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살 때쯤엔 아이의 치료를 더 이상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약도 끊고 진통제에만 의존하고 사실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할 말이 없어서 미안하다고만 하시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낫지 않는 걸 알면서도 얼른 나으라고 하시고 아버지는 결국 버티다 쓰러지셨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결국 저희 곁을 떠나셨죠. 4년간 안 아픈 날 없이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다가 가버리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 어머니는 아버지가 없는 안방을 멍하니 쳐다보셨습니다. 아직도 아버지 온기가 가득한 그 방에서 어머니는 하루 종일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를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미 예견되어 있던 이별이라 그런가 다시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집이 허전하기는 했지만 금방 슬픔을 딛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시고 저에게는 한 가지 취미 생활이 생겼습니다. 바로 혼자 공을 차는 것이었습니다. 축구 선수가 꿈이거나 공을 엄청 좋아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와의 추억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공을 사다 주셨었는데 그 공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매일 저녁밥 먹고 집 근처 중학교에 가서 공을 차고 놀았습니다. 그때가 아마 6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겐 그 시간들이 정말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연히 그 공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고 저는 아버지와의 추억이 가득한 집 근처 중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밤에도 주말 아침에도 시간이 될 때마다 가서 공을 차게 되었죠. 그냥 계속 공을 차면서 돌아다녔습니다. 형들이 축구 껴준다고 해도 싫다고 했고 조기축구 아저씨들이 같이 하자고 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공을 찼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알게 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이, 또 왔냐?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 중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체육 선생님이셨습니다. 학교에 갔다가 종종 마주치다 보니 인사 정도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우, 경우야, 안 더워? 더워요. 선생님이랑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래? 네, 좋아요. 어느 날 선생님이 아이스크림을 사주셔서 같이 먹게 되었습니다. 경호야, 너 혹시 축구 선수가 꿈이야? 아니요. 그럼 왜 그렇게 열심히야? 뭐 이유라도 있는 거야? 그냥 좋아서요. 아빠 생각도 나고. 아빠? 네, 아빠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공 차면 아빠 생각이 나요. 그래서 차는 거예요. 아빠 생각하려고. 그래. 음. 아빠가 공 잘 차셨어? 너무 어릴 때라, 그랬던 것 같은데. 선생님보다? 네? 선생님이랑 한번 공 차볼래? 선생님이 아이스크림을 입에 물고 공으로 묘기를 보여주셨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고 얼른 가서 알려달라고 했죠. 그때부터 체육 선생님하고 가끔 공을 같이 차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퇴근을 하려 하시다가도 저를 마주치면서
1시간 정도 놀아주다가 가시고 주말에도 퇴근하실 때 한 번씩 공을 차주고 가셨습니다. 선생님하고 공을 차면 신기하게 아버지 생각이 더 많이 났습니다. 선생님과 아버지가 겹쳐서 보였고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만의 방법으로 아버지를 추억하며 시간은 흘러 저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중학교로 배정을 받는 거라 저는 제가 매일 공을 차러 갔던 그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저의 1학년 첫 담임 선생님이 바로 그 체육 선생님이 된 것이죠. 담임 선생님 들어오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져서 선생님 하고 외쳤습니다. 선생님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죠. 그때부터 저와 선생님의 특별한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아버지가 없는 게 마음에 걸리셨는지 더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먼저 공을 차러 가자고 하기도 하시고 제가 공부를 잘할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어머니에게도 선생님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정말 고마운 분이시네. 선생님이 많이 알려주시니까 우리 경호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이제 중학생이니까 학원이라도 다녀야 하지 않나? 에이, 저 공부 잘하지도 못하는데 무슨 학원이에요. 괜찮아요. 누가 공부 잘해서 학원 다니나? 잘하려고 학원 다니지. 아니야, 있어봐. 안 그래도 엄마가 주변에 괜찮은 학원 찾아보고 있어. 아니면 경훈이 친구들 중에 학원 다니는 친구 있으면 한번 물어봐. 같이 다니면 좋잖아. 그럴까요? 분명 우리 집이 넉넉하지 않고 오히려 힘든 상황이라는 거 잘 아는데도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중에서 동네에 작은 속셈 학원을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 따라서 같이 학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무리하시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었지만 이번에 월급이 조금 올랐다며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죠. 어머니가 그렇다고 하시니 공부 열심히 해서 보답해야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문제들은 담임 선생님인 체육 선생님한테 물어보기도 했죠. 제가 수학을 가장 어려워했는데 저희 수학 선생님이 엄청 무서우셨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편한 체육 선생님을 찾아갔던 거였죠. 그렇게 열심히 중학교 시절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2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날이었죠. 저희 학교가 영어 수업을 성적별로 나눴었는데 제가 1학기 때는 제일 낮은 반에 있다가 2학기 때부터는 제일 높은 반에서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영어에 대한 흥미가 크지 않았는데 반이 갑자기 올라가니까 막 뿌듯하기도 하고 더 잘하고 싶은 욕심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시간에 엄청 집중해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날도 영어 수업을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갑자기 교실 앞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옛날에는 왜 앞문은 선생님들만 다닐 수 있고 학생들은 뒷문으로만 다녔잖아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갑자기 앞문이 열리다니 다른 선생님이 교실을 착각하셨나 싶었죠. 그런데 문을 벌컥 연 사람은 다름 아닌 체육 선생님이셨습니다. 여긴 왜 오셨나 보고 있는데 체육 선생님의 시선이 저를 향하더라고요. 아주 다급하고 불안한 표정으로 말이죠. 경호야, 얼른 짐 싸서 나와볼래? 선생님은 말까지 더듬으며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짐을 챙겨서 나갔습니다. 선생님은 제 손을 잡고 학교 건물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운동장을 가로질러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교문인 듯 했죠. 선생님, 어디 가요? 경호야, 놀라지 말고 잘 들어. 지금 어머니가 사고를 당하셔서 병원에 계신데. 네? 저희 엄마요? 저희 엄마가 왜요? 선생님도 자세한 상황은 전달받지 못해서 일단 가보자. 선생님하고 같이 어머니에게 가보자. 엄마가 왜요?
선생님과 함께 택시를 타고 어머니가 계시는 병원까지 가는데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지금쯤이면 어머니가 한참 일하고 계실 시간인데 대체 왜 사고가 나신 건지 너무 무서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어머니의 상태는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일을 하시다가 바닥에 물기가 있는 곳을 밟고 넘어지셨고 손에 음식을 들고 계시는 바람에 바닥에 그대로 머리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뇌출혈이 심하게 왔고 급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곧바로 응급수술을 시작하셨고 선생님하고 저하고 둘이 꼬박 8시간을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선생님은 끝까지 제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밤 9시쯤에 수술이 끝났는데 그때까지 한 발자국도 제 옆에서 떨어지지 않으셨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어머니 수술을 담당하신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고 저는 의사 선생님의 표정만 봐도 어머니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셨던 4년 동안 의사 선생님을 진짜 많이 봤습니다. 병원에서 오며 가며 아버지 담당 선생님도 진짜 많이 봤는데 수술을 마친 의사 선생님의 표정은 딱 봐도 좋지 않은 상황의 표정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의사 선생님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음의 준비라니, 마음의 준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어머니가 더 이상 못 깨어날 거라니요. 중환자실로 옮겨진 어머니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해서 숨을 쉬셔야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미동도 없이 가만히 누워만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식물인간이 되셨습니다. 학교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 곁을 지키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면회도 정해진 시간에만 가능해서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시간 되면 잠깐 보고 또 기다리다가 잠깐 보고 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친할머니가 올라오셨습니다. 제게 어머니 제외하고 남은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친할머니는 아버지에 이어 줄초상나게 생겼다며 가슴을 퍽퍽 치셨습니다. 할머니 말씀대로 어머니는 아버지가 떠나고 2년밖에 안 되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식물인간으로 꼬박 보름을 버티시다가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은 아버지 때보다 더 횡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상주복을 입고 펑펑 울고 있는데 누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체육 선생님이었습니다. 체육 선생님은 제가 우는 모습을 보고 덩달아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행여나 눈물을 흘릴까 얼른 어머니의 영정사진에 저를 올리고 가셨습니다. 학교에서 보자는 말과 함께요. 아주 다른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슬픈 3일을 보냈습니다. 텅 빈 집에 들어오자마자 친할머니는 커다란 봉지를 펼치며 안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세상에나, 아휴, 친남편 죽은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걸 끼고 살고 있네. 그러니 우환이 끊이질 않지. 아휴, 흉해라, 아휴, 음침해. 할머니, 뭐 하세요? 뭐 하긴, 너희 부모 짐 싹 다 치워버려야지. 앞으로 할미가 여기서 살 거다. 네? 그럼 할머니 집은요? 멀쩡한 것 하나 없는 집인데 차라리 여기가 낫지. 거긴 내가 알아서 싹 다 치우고 올라오니까 넌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아유, 내 팔자야. 다 늙어서 또 애를 키우게 생겼네. 아유. 저희 할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셨습니다. 첫째인 아버지를 별로 안 좋아하셨거든요. 아버지가 태어나는 바람에 할머니 인생이 망했다나 뭐라나. 생전에 항상 밝은 아버지였는데도 할머니 앞에서는 잘 웃지 않으셨습니다. 그만큼 아버지에 대한 정이 없고 말도 막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할머니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어요. 14살에 고아가 되게 생겼는데 싫어하는 할머니라도 같이 살아야죠.
그렇게 저는 할머니와 살게 되었고, 할머니에게 모진 말 많이 듣고, 사랑도 하나 못 받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공허하고 항상 우울하고 내가 정말 모자라고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잘 웃지도 않게 되고 말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마음을 알아주는 분이 계셨는데 그건 바로 체육 선생님이셨죠. 경호야, 어머니 돌아가셔서 많이 힘들지? 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뭐? 아니, 그게 뭔데? 선생님한테 얘기해 줄 수 있니? 저는 할머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왜 어린아이한테 그렇게까지 모질게 대하냐며 놀랄만 했습니다. 할머니는 같이 살 뿐이지 저한테 해주는 건 없으셨습니다. 밥도 혼자 차려서 혼자 드시고 빨래와 설거지도 항상 제 몫이었고 청소도 다 제가 했습니다. 집에 잘 있지도 않고 매일같이 나가서 노셨죠. 나중에 알게 된 건데 할머니가 어머니 보험금을 타서 그걸로 놀러 다니셨더라고요. 저를 키운 이유는 마지막 양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집에 살려는 수단이었을까요? 그건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런 대우를 받으며 자라는 제가 불쌍했는지 체육 선생님이 많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제가 저녁밥도 잘 못 챙겨 먹는다는 걸 알게 되자 그날 이후부터 저한테 가끔 저녁을 사주셨죠. 경호야, 오늘은 비빔밥 먹으러 갈래? 여기 학교 앞에 맛있는 곳이 있더라고. 네, 좋아요. 저는 그게 마냥 좋아서 선생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만큼 누군가의 사랑과 관심이 간절했고 배가 고팠으니까요. 선생님은 항상 저한테 밥 더 먹으라고, 많이 먹어야 힘내서 공부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해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셨고요. 돈 안 들고 제일 쉬운 게 공부라고도 하셨죠. 그래요. 저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외모가 출중한 것도 아니고 뛰어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학교 수업 열심히 들어서 공부 잘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밥 많이 먹고 그 힘으로 집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1학년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담임 선생님은 바뀌게 되었죠. 그때만큼 아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과 저의 인연은 끝이 아니었죠. 선생님은 계속해서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가끔 밥도 사주시고 간식도 사주시고 같이 공도 차주시고요. 이제는 더 이상 저희 담임 선생님도 아닌데 왜 저한테 잘해주시나 궁금해서 선생님께 여쭤봤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저를 이렇게 챙겨주세요? 음, 사실 나도 경원호랑 똑같이 컸거든. 뭐가 똑같아요? 선생님 부모님도 선생님이 중학생 때 돌아가셨어. 사고로. 네? 정말요? 음, 그때부터 큰아버지네서 눈칫밥 먹으면서 살았지. 고등학생 때 운동부에 뽑혀 들어가면서 내가 살 길은 이거다 하고 정말 열심히 했고 그렇게 선생님까지 될 수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때 다른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힘들더라고. 그 누구도 나를 챙겨주지 않고 아껴주지 않는 게 참 그렇더라. 지금은 경우 너만한 딸도 있고 아내도 있지만 옛날엔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 그래서 더 너한테 마음이 쓰이는 거야.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고. 선생님에게 저와 같은 아픔이 있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저도 선생님처럼 열심히 살아서 나중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정도로 멋진 어른이 될 거라고요. 중학생 때 내내 체육 선생님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진로에 대한 상담도 하고 제가 할머니 때문에 힘들 때마다
선생님을 찾아가서 푸념을 하기도 했죠. 그럴 때면 선생님은 엄청 화를 내시면서 맛있는 걸 잔뜩 사주셨습니다. 먹고 풀으라면서요. 선생님은 가끔 멋진 필통과 필기구를 사주기도 하셨고, 공부 잘하는 선배들이 풀었던 문제집을 사주기도 하셨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할머니와 살게 된 중학생 시절이 진짜 힘들었는데 선생님 덕분에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선생님이 그렇게 저를 안 챙겨주셨다면 저는 그냥 집안일이나 하면서 부모님을 생각하며 슬퍼하기만 하는 그런 아이였을지 모릅니다. 선생님의 큰 도움 덕에 무사히 중학교 생활을 마칠 수 있었고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고등학생 되어도 자주 찾아뵐게요. 아셨죠? 절대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알겠다니까. 무슨 일 생기면 꼭 찾아와. 안 생겨도 찾아오고. 네. 공 차고 싶으면 오고 배고파도 와라. 그럼요. 당연하죠. 경호야, 넌 분명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선생님보다도 더 잘 해낼 거야. 분명히.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응원을 듬뿍 받으면서 고등학교에 올라갔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도 여전히 할머니는 집안일은 일절 신경 안 쓰고 밖에 나가 놀았고, 여전히 제 생활은 힘들었지만 선생님이 해주신 말들을 기억하면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저는 학교 들어가자마자 전교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고등학생 시절 처음이자 마지막 전교 1등이었지만 어찌나 신이 나던지 제가 마치 천재라도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너무 기뻐서 성적표 받자마자 중학교 체육 선생님에게 달려가서 자랑했습니다. 선생님이 언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냐면서 대단하다고 그날 짜장면을 사주셨습니다. 먹고 더 힘내라고요. 그 이후에는 애들이 학원이다 과외다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저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교 다니느라 전교 1등은 무리였죠. 할머니가 용돈을 전혀 안 주셨거든요. 중학생 때는 어찌저찌 용돈 없어도 지낼 수 있었는데 고등학생 때는 안 되겠더라고요. 양말도 다 구멍나고 필기구도 사야 하고 준비물도 사야 했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끝나고 동네에 있던 큰 뷔페에 가서 일을 했죠. 청소하고 접시 치우고 음식 채우고 등등. 그게 저의 첫 아르바이트였습니다. 평일에 주 5일을 그렇게 일을 하고 주말에는 집에서 공부했습니다. 방학 때는 주말에 예식장 알바 나갔었습니다. 제가 일했던 예식장이 뷔페였는데 평일에 하는 일하고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예식장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일도 힘들고 거기 직원들도 무서워서 방학 때만 바짝 용돈 벌려고 일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아르바이트 했던 이유는 용돈도 있었지만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서 사귄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대학교 등록금은 정말 엄청 비싸다고요. 그래서 돈 있는 애들만 대학 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덜컥 겁이 나더군요. 저희 할머니를 보고 있자니 절대 저 대학 간다고 등록금 내주실 분이 아니었거든요. 내 등록금은 내가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을 조금씩 모았던 겁니다. 잘된 건지 아닌 건지 아르바이트 때문에 성적은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목표가 생기니까 공부도 놓지 않고 계속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돈도 꽤 많이 모았거든요. 그렇게 고등학생 시절을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중학교를 찾아가는 횟수가 점점 뜸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시간 될 때마다 제 소식도 전해드리고 선생님도 잘 지내시나 보려고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시작할 쯤에는 거의 3달을 선생님을 못 배웠죠. 그러던 어느 날 학교 단축 수업을 해서 시간이 좀 생겼고 이때다 싶어서 중학교에 찾아갔습니다. 교무실을 찾아가서 선생님 자리를 갔는데 선생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신학기라 자리가 바뀌었나 싶어서 두리번거렸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선생님이 안 보였습니다. 벌써 퇴근하신 건가 싶어서 다른 선생님에게 여쭤봤죠. 저 혹시 체육 선생님 퇴근하셨나요?
어? 선생님 찾으러 왔니? 체육 선생님, 올해 다른 학교로 가셨는데, 몰랐구나. 네? 언제요? 올해부터 다른 지역 학교로 배정받으셔서 가셨어. 어딘데요? 엄청 멀리 가셨어. 사정이 있으시다고 아예 그쪽으로 이사 간다고 하시더라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분명 3개월 전만 해도 그런 말씀 없으셨거든요. 선생님이 가셨다던 지역은 정말 먼 곳이었습니다. 기차 타고도 몇 시간을 가야 하는 곳이었죠. 갑작스런 이별을 겪고 충격을 받은 저는 터덜터덜 발걸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습니다. 대체 무슨 사정이 있으셨던 걸까? 왜 말을 안 해주셨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을 보내며 그런 생각들도 점차 줄어들었고 선생님에 대한 좋은 기억만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말하지 못할 무슨 사정이 있으셨겠죠. 분명 잘 지내고 계실 거라고 믿고 선생님이 해주셨던 좋은 말씀만 간직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어 조금 외롭기도 했지만 그래도 나름 혼자 잘 이겨냈습니다. 그렇게 혼자 열심히 싸우며 고등학교 생활을 잘 마칠 수 있었고 저는 컴퓨터 공학과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대학교 합격을 한 순간 저는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대학교 합격했어요. 저 기숙사 들어갈 거예요. 이제 이 집 완전히 떠나려고요. 안녕히 계세요. 제가 그토록 꿈꿨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집에 있는 게 힘들었거든요. 할머니는 떠난다는 저를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약간 놀라긴 하셨지만 이내 그러거나 말거나 하셨죠. 예상한 반응이었고 오히려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완벽한 홀로 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컴퓨터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뛰어든 컴퓨터 공학과는 예상보다 적성에 잘 맞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좀 집요한 면이 있더라고요. 동기들과도 잘 어울렸고 2학년 때는 과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 장학생 하면서 등록금 부담도 덜었고 남들처럼 재밌고 낭만 있는 대학생 시절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3학년까지 다니다가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 이때 자취하는 동기한테 제 짐 좀 맡아달라고 하고 군대 다녀왔습니다. 본가가 없으니까 이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도 할머니에게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고 어찌저찌 잘 이겨냈습니다. 군대 전역하고 마지막 4학년까지 잘 다니고 게임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졸업하자마자 진짜 좋은 게임 회사에 취업을 했거든요. 부지런하게 여러 가지 스펙을 많이 쌓은 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첫 사회생활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누구나 신입 때 하는 그런 실수들 있잖아요. 지나고 보면 나 정말 왜 그랬지 싶은 것들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식은땀 줄줄 나고 이러다 잘리나 싶고 그런 실수들이었죠. 그런데 이런 실수를 할 때마다 저를 도와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2년 선배였는데 1살 많은 누나였죠. 제가 복사기 하나로 버벅거릴 때도 무심하게 와서 알려주고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프로그램 하나 잘못 입력해놔서 다들 야근을 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을 때였습니다. 탕비실에서 혼자 머리 쾅쾅 치며 한심한 저를 책망하고 있는데 그 선배가 들어왔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이런 실수 한 번씩 하면서 자리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요. 선배도 이런 실수 하셨어요? 한 10번 정도? 그 대답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회사 생활하는 게 마음이 좀 편해지면서 실수 안 하고 일이 잘 풀리게 되었죠. 저는 위기의 상황에서 저에게 도움을 준 그 선배에게 뭔가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사겠다고 했죠. 그런데 선배가 싫다고 하더라고요. 후배가 밥을 사는 게 좀 부담스럽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끈질기게 밥 먹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배가 못 이기는 척 알겠다고 했고, 그렇게 회사 근처에서 둘이 밥을 먹게 되었죠. 그런데 선배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갑자기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미안한데 나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누굴 만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경호 씨 마음 못 받아줘요. 정말 미안해요. 그 말 하려고 이 자리 나온 거예요.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저 정말 그 선배한테 사심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선배를 좋아하고 있다고 오해했나 봅니다. 제가 또 그런 오해 받으면서는 절대 못 사는 성격이라 이렇게 대답했죠. 아, 아, 저 선배 안 좋아하는데요. 네? 네? 그럼 왜 저녁 먹자고 했어요? 저 도와준 거 고마워서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 그게 다예요? 네, 다예요. 설마 오해하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쪽팔려. 그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그런 오해를 하다뇨. 선배가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주를 막 먹더라고요. 엄청 창피했나 봅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왜 헤어졌는지나 들어보자면서 전 남자친구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저희는 그렇게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회사 밖에서 보니까 그렇게 딱딱한 성격의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재밌기도 하고 말도 많고 좀 엉뚱한 매력도 있는 사람이었죠. 분명 시작은 그게 아니었지만 저는 그때부터 조금씩 선배한테 마음이 향하게 되었습니다. 밖에서 한번 술 먹었다고 친해진 저희는 그날 이후로 가끔 둘이 한잔하게 되었습니다. 상사 이야기하면서 회사 이야기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이죠. 그러면서 저의 마음은 점점 깊어졌지만 선배가 저한테 남자 사귈 마음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게 너무 뇌리에 박혀서 고백할 용기가 나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선배랑 둘이 와인바에서 한잔 하는데 선배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왜 그러나 싶어서 눈치만 살살 보고 있는데 선배가 갑자기 잔을 쾅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너 왜 나한테 고백 안 해? 엄청 당황했지만 절대 당황하지 않은 척하면서 고백했습니다. 결혼하자고요. 그럼 선배가 놀랄 줄 알았는데 전혀 놀란 기색도 없이 좋다고 했고 저희는 정말로 그해 겨울에 식을 올렸습니다. 진짜 속전속결이죠. 결혼식 날 저의 텅텅 빈 혼주석을 배려해서 장모님하고 장인어른이 따로 앉아서 한 분은 신부 쪽에 한 분은 신랑 쪽에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되었고 그 다음 겨울에 예쁜 딸도 낳게 되었죠. 저의 가족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생기고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생기고 아이까지 생긴 것이었죠. 혼자였던 제 일상이 좋은 사람들로 채워지는 그 기분은 정말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4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회사 미팅 때문에 잠깐 외근을 나갔다가 곧장 집으로 퇴근을 하고 있었죠. 그날 차 점검을 맡겼어서 오랜만에 대중교통을 타고 출퇴근을 해야 했습니다. 퇴근하고 지하철에서 내려서 집까지 걸어오는 길에 공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원이었는데 아침 저녁으로 사람들이 꽤 많은 곳이었죠. 그날은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공원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공원 언덕길을 올라서 아파트 단지로 걸어가고 있는데 벤치 옆에 웬 가방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노트북 가방이더라고요. 누가 놓고 간 건가 두리번거렸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고민을 하다가 저는 노트북 가방을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였죠. 지역구에서 운영하는 공원이니까 어디에 분실물을 맡겨야 할지도 모르겠고
거기에 계속 두었다가 나쁜 마음 먹은 사람이 훔쳐가면 어떡하나요? 그리고 제가 컴퓨터 전공했으니까 뭔가 정보를 찾아서 주인을 찾아줄까 하는 마음도 있었죠. 그래서 집으로 노트북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어, 웬 노트북이야? 못 보던 거네? 아내가 제 손에 든 노트북 가방을 보고 말했습니다. 아, 여기 앞에 공원에서 주웠어. 주인 찾아주려고. 아, 그래? 노트북 안에 뭐가 나오려나? 안 되면 그냥 둬. 내가 내일 경찰서에 맡기던지 할게. 고마워. 자기 전에 노트북 안에 뭔가 얻을 정보가 있을까 싶어서 한번 열어봤습니다. 연식이 오래된 노트북은 비밀번호로 잠겨 있어서 풀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노트북 가방에 같이 꽂혀 있던 USB를 뽑아서 제 컴퓨터에 연결해봤습니다. 뭔가 실마리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요. 그런데 USB 안에는 사진만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한 사람의 사진이었죠. 한 할머니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주인이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 사진에서도 별다른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가져다 주면 찾을 수 있겠지 생각하며 아내에게 경찰서에 좀 맡겨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아내가 쪼르르 달려나왔습니다. 그 노트북 말이야. 경찰서에 가져다 줬어? 아니. 내가 오늘 오후에 맡기려고 했거든. 근데 우리 은솔이 어린이집에서 갑자기 은솔이 열이 난다고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급하게 병원 가느라고 깜빡했지. 병원 갔다가 집 올라오는데 당신이 노트북 주었다던 그 공원을 지났거든? 그런데 그 공원에 이런 게 붙어 있더라고. 아내는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하얀 종이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디 보자. 살려주십시오. 제가 이 공원에서 노트북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게 아주 중요한 노트북입니다. USB도 같이 들어있었습니다. USB라도 좋으니 제발 좀 돌려주십시오. 꼭 좀 부탁드립니다. 010-1234-5678. 이거 노트북 주인인가 보네. 그래서 연락해봤어? 당연히 했지. 내일 아침에 찾으러 온다고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어. 금방 찾아서 다행이다. 정말 중요한 노트북인가 봐. 내가 내일 나가볼게. 공원에 벽보를 잔뜩 붙일 정도로 중요한 노트북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마침 다음날 주말이라 일을 쉬어서 제가 노트북을 돌려주러 나가기로 했습니다. 공원에 노트북이 있었던 그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니까 곧 한 남자가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전 그 남자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거의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제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던 중학생 때 체육 선생님이신 겁니다. 다른 학교로 갑작스럽게 떠난 뒤로 연락도 못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만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당황하시다가 곧 저를 알아보셨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옛날보다 많이 늙으셨지만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셨습니다.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대체 몇 년 만이에요? 아유, 너 정말 잘 컸구나. 정말 잘 컸어. 선생님, 저랑 얘기 좀 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정말 궁금해요. 저는 선생님을 만났다는 기쁜 마음에 선생님을 모시고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제 기쁜 마음과는 다르게 선생님은 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된 이유는 바로 선생님의 아내분 때문이었답니다. 선생님의 아내분께서 갑자기 암 선고를 받게 되셨다더라고요. 원래도 잔병이 많으셨던 분이셨답니다. 선생님은 일을 해야 했고 아내분은 보살핌이 필요해서 아내분의 부모님이 계시는 지방으로 가게 되었고 선생님도 그 근방의 학교를 급히 알아보셨답니다. 다행히도 아내분의 부모님께서는 아는 의사 선생님이 계셨고 거기서 수술받고 치료받으면서 생활을 하셨대요.
공기 좋은 곳에서 가족들의 간호를 받은 덕분인지 상태가 호전되었고 다시 평범한 일상을 누리던 중 암이 다시 재발하셨답니다. 또 한 번의 위기를 겪다가 결국 이겨내지 못하시고 그렇게 떠나게 되셨대요. 저와 선생님이 다시 만났을 때가 선생님의 아내분이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난 무렵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정년이 다 차서 퇴직을 하셨고 하나뿐인 따님과 사위와 손주들과 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연찮게도 그곳이 저희 동네인 거였고요. 선생님은 따님에게 손 벌리는 게 미안해서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노트북을 잃어버린 그날도 공원에 앉아서 노트북으로 일자리를 검색하고 계셨다더라고요. 그리고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시던 USB는 선생님의 아내분 사진이 가득한 USB였던 겁니다. 제가 그 USB 안에서 보았던 할머니가 다 선생님의 아내분이었던 거죠.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에게 왜 그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안타까웠죠. 그래서 제가 좀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어떻게든 돕고 싶었죠. 그러던 중 회사 내에서 주차 관리인을 새로 뽑는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고 조심스럽게 선생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임 회사다 보니까 복지도 좋고 외부인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 아니라서 주차 관리도 어려울 게 없겠다 싶었거든요. 선생님이 한번 면접을 본다고 하셨고 그 결과 선생님과 저는 같은 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맙다 경호야. 네가 이렇게 다 커서 이제 나를 돕는구나. 고맙긴요. 이 정도밖에 못해드려서 죄송한걸요. 아유 죄송하긴. 집에만 있기 눈치가 보였는데 이렇게 일자리 구하니 얼마나 좋아. 네 덕에 아주 살만난다. 선생님 그거 아세요? 일 잘하려면 밥심이 필요하다는 거요. 우리 가끔 점심 같이 먹어요. 선생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선생님께 점심 식사 대접할게요. 그렇게 정말 운명 같은 재회로 다시 시작된 선생님과의 인연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체육을 하셨던 분이라 그런가 아주 정정하십니다. 여전히 주차 관리인으로 일하고 계시고요. 얼마 전에는 회사에 놀러온 저희 딸과 아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한테도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많이 얘기했거든요. 아내가 드디어 뵙는다며 어찌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선생님께서도 중학생인 제가 아이까지 낳은 게 너무 어색하고 신기하다고 하셨고요. 저는 요즘도 선생님과 시간 맞을 때마다 점심도 같이 먹고 가끔 퇴근 후 술도 한잔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 선생님과 같이 술잔을 기울이는 게 뭔가 기분이 묘하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제게 희망과 사랑과 관심을 주셨던 우리 선생님이 앞으로도 건강하고 만수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만난 소중한 인연인 만큼 제가 더 잘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